신뢰성과 함께 타당성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당성은 측정 도구가, 다시 말해서 질문 문항이 개념과 속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또 다시 말해서 구조적 오류, 오차가 최소화시키는 것, 또 체계적 오차, 다시 말해서 오차를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고객 만족을 측정하려고 하는 개념이 이제 고객 만족이 되겠죠. 고객 만족을 측정하려고 하는 5개의 질문 문항을 우리가 사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5개의 질문 문항이 이 고객 만족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 5개의 질문이 정말로 고객 만족을 측정하는데 적절한 자인지, 측정 도구인지의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실의 비유를 들자면 이 고객 만족을 측정하려고 하는 이 30cm 자가 정말 문제가 없는 30cm, 정확한 30cm의 자인지, 눈금이 이 자 자체가 문제는 없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고객 만족을 측정한다고 하려면 이 고객 만족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먼저 내려져 있어야 되겠죠. 개념적 정의라든지 조작적 정의가 제대로 내려 있어야만 이 고객 만족이란 개념이 정확하게 정의되었기 때문에 이 정의에 맞는 질문 문항이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고객 만족에 대한 측정 문항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질문을 자세히 정의를 다시 살펴봤더니 이게 충성도에 대한 질문 문항이었다. 그러면은 엉뚱한 자를 사용한 것이죠. 네. 잘못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밸리더티, 타당성의 종류에는 첫 번째 내용 타당성, 컨텐트 밸리더티, 페이스 밸리더티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도 알아놓기 바랍니다. 비슷한 개념인데 나중에 논문에서 봤을 때 혼동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 밸리더티, 컨텐트 밸리더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측정 도구가 상식적으로 볼 때에 이 측정 질문 문항이 상식적으로 볼 때에 이 고객 만족이라는 개념을, 변수를 제대로 측정하는 대표성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거를 측정하는 통계 방법이 있습니까? 이거는 특별한 통계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연구자의 판단 또는 경험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죠? 측정하려는 변수에 대한 정확한 이론적 이해가 있어야만 이 정도의 질문 문항이나 이 정도의 측정 도구면 이 변수를 측정하는 데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문항이다, 측정 도구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내용 타당성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과학에서는 이 내용 타당성을 높이려면 나름대로의 그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 또는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예. 이거는 이제 기초가 되는 타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타당성은 기준 타당성입니다. 이 기준 타당성을 다른 말로는 또 predictive validity라고 해서 예측 타당성이라고 부르기 합니다. 이건 아주 쉽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대학에서 신입생을 뽑을 때 우수한 학생을 뽑으려고 하는데 과연 수능 점수로 뽑는 게 좋은가, 아니면 내신 점수로 뽑는 게 좋은가, 학교 활동으로 뽑는 게 좋은가, 어떤 위주로 뽑는 게 좋은가, 예측하는 거죠. 대학에 들어와서의 그 학생의 성과를 어떤 측정 도구로 예측하는 게 가장 정확한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측 타당성이죠. 사회과학에서 어떤 교육학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학문들에서 이런 예측 타당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개념 타당성, 영어로 하면 construct validity입니다. construct를 우리가 이제 구성 개념이라고 저번에 이제 번역을 해서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이걸 개념 타당성이라고 부릅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추상적 개념이 측정 도구에 의해
정확절하게 측정되었는가?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측정되었는가? 지금까지 쭉 예로 들었던 고객 만족의 측정 도구들, 질문 문항들이 아마 바로 이 컨스트럭트 밸리더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고객 만족이 바로 뭡니까?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념 타당성의 종류에는 제일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건 집중 타당성과 판별 타당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해 타당성이 있는데요. 이해 타당성은 노멀라지컬 밸리더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논리적인 이론적 설명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내용 타당성을 좀 발전된 개념인데요. 이론적으로 더 깊이 들어간 건데요. 예를 들어서 고객 만족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보통 만족을 하면 이론적으로는 충성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어떤 이론적 틀이 있어요, 결과가. 그러면 이런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설명에 의해서 이 개념이 정의가 되어지고 측정 도구가 타당한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고객 만족과 충성도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가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고객 만족은 기대 대비 얼마나 우리가 감정적으로 좋은 성과를 느꼈느냐의 차이 정도가 고객 만족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다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문 문항을 만들어야 되겠죠. 선발하고. 고객 충성도는 좋은 태도 가운데 반복적으로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고객 충성도라고 한다면 그 정의의 기초에서 측정 문항이 개발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타당성이라는 것은 꼭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론적으로 비춰봤을 때 또 논리성에 기초해 봤을 때에 이 질문 문항들, 측정 도구들이 이 추상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지 정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해타당성입니다. 이해타당성이 높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 이론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 질문 문항들이 이 구성 개념의 정의를 잘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이제 조금 전에 내용 타당성과 유사하게 이 연구자가 이론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검증한다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의 경험이 중요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과의 토의를 통해서 이 타당성을 높여 나가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해 타당성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 예를 들어 3명의 연구자에게 검증을 거쳤다든가 뭐 이런 어떤 약간 통계적이지는 않지만 경험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논문을 쓸 때 중요한 거는 이 집중 타당성과 판별 타당성입니다. 집중 타당성은 영어로 convergent validity, 판별 타당성은 discriminant validate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중 타당성은 동일한 변수를 측정하는 측정 도구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는 정도. 그 다음에 판별 타당성은 서로 다른 변수를 측정하는 측정 도구들의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나는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객 만족을 보겠습니다. 고객 만족과 고객 충성은 분명히 다른 컨스트럭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객 만족을 측정하기 위해서 A1, A2, A3라는 질문 문항을 만들었고요. 고객 충성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 문항을 B1, B2, B3라는 질문 문항을 만들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세 개의 문항은 고객 만족을 측정하는 거고 B1, B2, B3는 고객 충성을 측정하는 문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 데이터를 상관관계 분석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 개는 어떻게 됩니까? 표적이라고 한다면 이 A1, A2, A3는 자기들끼리 몰려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B1, B2,
B3라는 질문 문항을 이렇게 자기들끼리 몰려 있고요. 요 A 고객 만족을 측정하는 문항들과는 좀 떨어져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상관관계 분석을 해봤더니 BA1은 여기가 있고 B2는 여기 와 있다. 그러면 도대체 이 B2는 고객 만족을 측정하기 위한 거냐? 고객 충성을 측정하기 위한 거 헷갈리는 거죠. 나의 의도하고 다른 거죠. A1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A1이나 B2를 삭제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타당성 검증, 특별히 집중 타당성과 판별 타당성을 검증할 때에는 이 요인 분석을 사용을 합니다. 요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질문 문항들 또 변수들 간에 질문 문항들이 있을 때 상관관계를 기초로 그 질문 문항들을 상관관계가 서로 높은 것끼리 이렇게 묶어주는 그런 통계 분석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통해서 요인 분석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데이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여기 항상 1, 2, 3, 그 다음에 이 행복 1, 2, 3, 4, 5, 6,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문항들은 이제 행복이라는 개념을 측정하고 있는 질문 문항들이고요. 향상 1, 2, 3은 향상이라는 개념, 이제 뭔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구성 개념을 측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입증이라는 개념은 또 다른 그 컨스트럭트, 구성 개념을 측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한번 요인 분석을 통해서 돌려보겠습니다. 차원 축소로 들어가면 요인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묶이는지요. 이렇게 몇 개의 구성 개념을 한번 넣어서요. 여기서 보면 요인 추출을 할 때 여기 옵션들을 요인 회전해서 이 베리맥스를 눌러주시고 자세한 거는 이제 오늘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일반 기술 통계하면 평균 이런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번 요인 분석을 돌려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인 분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여기서 이제 제일 맞은 여러분 요인 분석을 하게 되면 타당성 검증할 때 봐야 될 게 회전된 성분 행렬입니다. 여기서 이 1, 2, 3은 요인이에요. 이 요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상관관계를 기초로 왼쪽에 있는 질문 문항들을 세 개의 요인으로 묶은 겁니다. 자, 그럼 요 가운데 나와 있는 요 숫자들은 뭐냐? 이 요인과 쉽게 설명하면 이 1, 2, 3는 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변수, 구성 개념. 그럼 요 구성 요인 또는 구성 개념과 요 질문 문항들 간의 상관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 세 번째 요인과 자향상이라는 이 질문 문항은 0.932의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상관관계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게 되는데 0.93이라는 거는 1만큼의 매우 높은 긍정적 상관관계를 갖고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 숫자들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요인 1에 보면은 여기과 상관관계가 높은 게 뭐가 있죠?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소비 행복하고 소비 행복이 지금 행복 1입니다. 행복 2, 행복 3, 4, 5, 6까지 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게 0.5입니다. 0.5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요인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소비 행복 1부터, 이 소비 행복이 행복 1입니다. 여기서부터 6까지가 다 0.5 이상의 높은 값을 가지면서 요인 1에 묶여 있습니다. 이 요인 1은 행복이라는 변수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2를 보면 상관관계가 높은 게 자아 입증 1과 자아 입증 2가 지금 여기에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인 3에 보면 자아 향상성, 그 자아 향상성 1과 자아 향상성 2가 이 요인 3에 이렇게 높은 값을 가지고 묶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이 그 측정이 타당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 타당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자아 향상 1과 2, 이 두 가지 질문은 향상성이라는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 요인 3으로 추정될 수가 있습니다. 이 측정하려고 했던 문항이 요인 3에 같이 잘 묶여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인은 자아 입증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자아 입증 1과 2가 높은 값으로 여기에 잘 묶여 있습니다. 잘 묶여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성분 2, 요인 2, 성분이 요인입니다. 변수 2는 자아 입증성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복입니다. 행복도 역시 0.5 이상으로 쭉 잘 묶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 상관관계가 다른 것과도 적당하게 엇물려 있는 게 뭐가 있죠? 행복 4입니다. 행복 4는 물론 0.5는 아니지만 이 두 번째 요인, 다시 말해서 자아 입증성과도 상당 0.4에 가까운 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결과에서는 그렇게 잘 묶여서 나왔지만 우리는 그걸 잘 묶여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소비 행복이라는 이 행복 원이라는 이 첫 번째 항목이 이 첫 번째 요인에 다른 것과 같이 묶여 있지 않고 상관관계가 예를 들어 두 번째 요인과 0.5 이상으로 묶여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본래 첫 번째 문항을 소비 행복을 측정을 하려고 했는데 이 문항이 다른 자아 입증성하고 묶여 있다. 높은 상관계를 가지고 같이 움직이고 있다면 이 소비 행복이란 첫 번째 문항은 소비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 했던 첫 번째 문항은 소비 행복을 측정한 게 아니라 자아 입증을 측정한 항목으로 우리가 판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이걸 삭제해버리면 됩니다. 아까 크롬버 알파처럼 분석에서 제외를 시키고 다시 요인 분석을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집중 타당성이라는 건 뭐냐? 이 소비 행복처럼 같은 구성 개념을 측정했던 이 6개의 문항은 같이 묶여 있고 다른 변수를 측정하려고 했던 질문 문항들과는 잘 안 묶여 있는 것. 잘 묶여 있으면 자기들끼리 그게 집중 타당성이 높은 거고요. 동선의 양면처럼 다른 것과는 안 묶여 있으면 판별 타당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이 타당성 분석 결과, 요인 분석 결과를 보면 질문 항목들이 본래 측정하려고 했던 변수들과 잘 묶여 있고, 즉 다른 변수들과는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관관계가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집중 타당성은 높고 판별 타당성은 낮다라는 것을 우리가 집중 타당성과 다시 말하겠습니다. 집중 타당성도 좋고 높고 판별 타당성도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특정 항목들 또 이렇게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에 기초해서 묶어주는 통계 방법이 요인 분석을 이용하면 이렇게 집중 타당성과 그 판별 타당성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크롬바 알파 테스트를 통해서는 신뢰성 분석을 하고 요인 분석을 통해서는 집중 타당성과 판별 타당성을 기초로 하는 개념 타당성을 검증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논문을 쓸 때는 이 요인 분석과 이 크롬바 알파 테스트를 통해서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때문에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이제 신뢰성과 타당성을 좀 그림을 통해서 좀 더 이제 한번 요약을 해서 복습을 해보면요. 여기서 보면 이제 체계적 오차가 높은 경우, 낮은 경우, 체계적 오차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구조적 오차라고 했죠. 구조적 오차. 그래서 이 체계적 오차는 타당성과 상당히 관련이 높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비체계적 오차는 이 상황적 오차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신뢰성과 굉장히 관련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이 1번은 어떤 상황이냐? 여기 보는 것처럼 상황적 오차도 높고 체계적 오차도 높은 거예요. 아주 안 좋은 상황이죠. 그럼 여기에 이제 그 총을 쏠 때의 관역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 이제 진짜 참값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총알들이 뭐겠어요? 총알들을 우리가 질문 문항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총알 질문 문항을 5개를 쐈어요. 총알을. 그럼 이 5개가 제일 좋은 건 이 중앙에 딱 맞아야 되겠죠? 예. 5개 총알이 중앙에 딱 맞으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딱 몰려 있으면 최고로 좋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를 보면 중앙에 안 맞아 있고 어디에 맞아 있어요? 여기에 맞아 있으면서 또 흩어져 있는 거예요. 중앙에 맞았다는 거는 타당성이 높은 거예요. 중앙에 맞았다는 거는. 그리고 중앙에 맞았다는 건 타당성이 높은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 5개의 총알이 몰려 있다는 거는 신뢰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경우는 신뢰성과 중앙에 몰려 있지도 않고 중앙에 맞지도 않았고 또 총알이 흩어져 있어요. 이건 신뢰성과 타당성이 다 낮은 거죠. 자, 그럼 2번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비체계적 오차는 낮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뢰성은 높은 거예요. 신뢰성이 높다는 거는 총알이 몰려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체계적 오차는 높아요. 총알이 이렇게 몰려 있기는 몰려 있는데 중앙에 몰려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몰려 있죠? 엉뚱한 데 몰려 있어요. 이 5개 문항이 서로 신뢰성 있게 측정은 됐는데 정작 맞춰야 될 타깃을 못 맞춘 거예요. 이런 경우는 신뢰성은 낮고 신뢰성은 높고 타당성은 낮은 경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신뢰성은 높은 비체계적 오차가 높아요. 비체계적 오차가 높은데 그건 뭐겠어요?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체계적 오차는 낮아요. 체계적 오차는 낮습니다. 그럼 무슨 소리예요? 타당성은 높은 거죠. 오차가 낮으니까. 저기 뭐예요? 가운데 몰리긴 몰렸어요. 근데 흩어져 있어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거죠. 상황에 의해서 막 측정이 막 왔다 갔다 한 거죠.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제 4번째입니다. 비체계적 오차와 체계적 오차가 다 낮은 거예요. 그러면 타당성과 신뢰성이 다 높은 거죠. 가운데 맞으면서도 총알이 이렇게 몰려 있는 거죠. 몰려 있는 거. 굳이 이제 총알에서 타겟을 맞추는 것을 비유를 들자면 신뢰성과 타당성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